딱 하고 앉아있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학위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이때쯤부터 저희 방송 시작하셨나요? 조금 지나서 시작하셨나요? 예, 학위 받고 조금 지나서. 그죠? 네, 조금 지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모습이 하도 네. 최근이라 네. 전혀 다르지가 않고 네, 벌써 3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학위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교수님과의 첫 인연이 언제였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오. 올라갑니다. 예. 네. 딱 20년 전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고등학교에 그 교수님께서 이제 특별 초청 강연을 오. 오셨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아마 그때도 어렵게 모시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었고 그때 기억이 그러니까 워낙 그 감명을 받았던 강연이어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 진학을 제가 오.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 같은 게 된 예, 거네요. 그럼요. 예. 그때 과학고등학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전부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저 강연 때문에 연세대를 바로 어떻게 저 사진을 갖고 계시나. 예, 얼마 전에 집에 가서 고등학교 네. 앨범을 또 우연찮게 봤는데 딱 저 사진이 있었어가지고 당연히 교수님은 저 고등학생 따위는 기억을 못 하실 테고 아니 그 강연은 기억하는데 네네. 저렇게 옆에 있었는지를 몰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천체 관측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어가지고 그러시네. 친구들이 저렇게 맨 앞자리를 또 저에게 줬었습니다. 예. 뒤에서 잘라서 가져온 애들이 그건 아니군요. 정말 앞에 계셨던 예, 거군요. 예.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네. 교수님이 홍승수 학생은 이 박사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그 한마디로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그때보다는 앞으로가 더 촉망되는 그런 박사님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우리 한국이 이제 관측 장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자라 그래서 다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 관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450명 정도 천문학 박사님 있는데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경향입니다. 이제 자동화되고 우리 홍 박사님은 직접 산에 가서 관측하고 그것도 어려운 분광 관측을 하고 우리 한국에 2~3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촉망되는데 문제는 한국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좋은 망원경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이제 특별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같이 공동 운영을 하게 돼서 마침 그것도 아주 최근에 와서야 네네. 2019년부터 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이제 홍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항성 분광이 좀 짧은 파장 쪽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망원경이 하필이면 짧은 파장 쪽에 효율이 낮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그 망원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0% 정도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홍 박사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제 책임이라고 할 수는 그게 한국 천문학계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하셨더라면 아마 그거의 10배 이상의 업적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한국이 쓸 수 있는 망원경이 점점 커지고 또 직접 관측하는 사람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홍 박사님의 역할이 더욱 기대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다 제자라고 해서 제가 다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홍 박사님이 한 결과라면 저는 검토 안 해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이제 대성할 학자입니다. 네. 와, 홍 박사님 저는 몰랐어요. 이런 사실. 예,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저는 제 제자라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야, 근데 홍 박사님 사실 그 관측 천문학자라는 건 우리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천문학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관측을 안 하시고 네. 심지어는 그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천문학자는 오히려 관측을 안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홍 박사님은 관측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중요하신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우리 했습니다. 파토님 잘 아시지만은 결국은 증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얻으려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네. 산에 올라가서 관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발견을 하려면 관측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뭐 시뮬레이션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수학 이론들도 많지만 결국은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네. 그게 맞습니다. 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신 아, 존재였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너무나 일상적으로 늘 뵙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20년 전에 이런 꼬꼬마였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졸업해서 교수님과 이렇게 좀 그러게요. 모시고 이런 칭찬도 듣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사님만 꼬마가 아니고 저도 한참 됐는데. 아들. 이때 해주셨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라 연세로. 가자 우주로. 아. 요 구호를 선창을 먼저 해주시고 네. 저희 학생들이 후창을 함으로써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다. 그럴 만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제 연세에 가게 됐고 지금 우주로 가기 위해서 또 네네.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승수 박사님 소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다 본론로 돌아가죠.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 중요한 연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네네. 그거를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연구 소개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림하고 사실 같은 그림입니다. 먼저 그거를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우리 은하의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별들이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모여서 이제 구처럼 모여 있다라고 해서 구상성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점 하나하나가 다 별들인데요. 네. 이 별들이 어떤 별들은 밝고 어떤 별들은 어둡고 또 색깔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별들은 빨갛고 어떤 별들은 파랗고 이런 밝기와 색깔을 저희가 이제 수치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수치화한 별의 분포를 색깔과 밝기를 이런 평면상에다가 뿌려보게 되면은 네.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무작위로 뿌려질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이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이렇게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평면상에 뿌려집니다. 네. 요거를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축이 별의 색깔이고 세로축이 별의 밝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라고 하고 요 색 등급도는 성단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요 색 등급도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지문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이 저희가 인증 정보를 쓰듯이 네. 마치 이제 구상성단의 이런 색 등급도는 성단의 어떤 그 본질,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쓰이는 아주 지문과 같은 어떤 그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 등급도 안에서도 그 영역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아래 단계, 아래 이렇게 쭉 왼쪽 위로 뻗어 있는 별들을 주계열 단계에 있는 별들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늘게 뻗어 있는 요 단계의 별들을 적색거성 단계의 별들이다 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러한 주계열 단계의 별들, 적색거성 단계의 별들이 이런 성단의 나이라든지 원소 함량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가 바뀝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바로 여기 뭉쳐져 있는 요 진화 단계에 있는 별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수평계열 단계에 있는 별들이다. 수평계열성이라는 천문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상당히 그 피처가 특이해서 좀 더 중요한 지위를 부여를 하는데요. 마치 지문에서 요 중심부 소용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진화 단계다. 중요한 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중요한 이유는 성단의 어떤 나이, 원소 함량, 그 성단의 물리량이라고 봐야죠. 물리량에 따라서 요 별들의 분포가 아주 민감하게 바뀝니다. 네, 아주 민감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수평계열 단계의 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성단의 물리량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고 금속 함량이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계열성의 어떤 물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입니다. 이거를 나란히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대부분의 물리량이 같은 성단인데 이 두 성단의 유일한 차이는 나이가 다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두 성단의 이 주계열성과 위로 뻗은 적색거성 어떤 그 피처가 비슷하죠. 그냥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 네. 비전문가들이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비전문가 분들께서 보셔도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말씀드린 수평계열 여기 옆으로 쭉 뻗은 거. 네네. 요거의 모폴로지가 다릅니다. 네. 즉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나이만 다른 두 성단이 네. 요 수평계열성의 모폴로지가 다르다. 수평계열성의 요 어떤 피처는 나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그림입니다. 네. 네. 정리를 하면은 요 수평계열성 영어로는 horizontal branch 그래서 줄여서 HB 별들이라고 합니다. 요 수평계열성을 잘 이해하면은 천체의 물리량 특히 나이입니다. 네. 나이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HB 수평계열성은 어떤 천체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측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천체의 나이 측정은 곧 그 천체가 속한 어떤 은하라든지 그 어떤 모 천체의 형성 및 진화 역사를 연구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리량입니다. 전체 네. 물리학적 그 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측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를 통해서 은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진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HB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통해서 나이를 잘 측정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평계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를 고려한 나이 측정이 여전히 잘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문학 연구에서. 왜 그럴까요? 중요한데도. 예,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더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지만 제 의견으로는 네. 그 피직스가 다른 그 아까 말씀드린 주계열성이나 그 적색 거성열을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아. 예. 하지만 알고 보면 쉬운데 대충 봤을 때는 어려워. 그냥 우리 지금까지 잘 이해하던 거로만 한번 해석해봐야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네. 이런 게 잘 고려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제 의견이고 네. 하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부 수업에서 아주 탄탄하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졸업생들의 강점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리고 바로 이영욱 교수님이 예, 이용 교수님의 강의에서 요거를 또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 HB를 이용한 요 수평계열성을 이용한 천체 나이의 정밀한 측정 전 세계 최고 전문가가 바로 이용 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몰라뵀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까 들어오셔서 강아지하고 놀고 이런 모습만 소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와. 요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발견을 그 해오신 연구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도구는 바로 이제 요 HB가 아주 중요한 연구 도구로 사용을 해오셨다.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연구들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개를 안 드릴 수 없는 중요한 연구들이 많아서 네. 몇 가지가 좀 되는데 한번 그래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1984년도에 연세대학교 그 천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미국 예일대학교로 박사학위 과정을 네네. 이제 유학을 가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연구가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 주로 수행하셨던 연구입니다. 그 당시까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천문학계에서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형성됐을까에 관한 그 아주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론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이름을 따서 에겐, 린덴벨, 샌디지 앞자를 따서 ELS 은하 형성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옛날에 초기 우주에 거대한 가스 구름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 가스 구름이 중력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수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빠르게는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정도의 오더이긴 하지만 이제 천문학적 타임스케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수축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빠르게 수축을 해서 현재의 은하를 만들었다. 가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은하 형성 이론입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서 핵심은 빠르게 수축한다입니다. 예,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이론이 예측하는 바가 뭐냐? 빠르게 수축했기 때문에 은하 내 위치에 상관없이 별들의 나이가 비슷할 거다. 네. 왜냐면 동시에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관측적으로 유의미한 나이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게 이 이론의 예측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이론을 검증하려면 나이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말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천체의 나이를 측정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 요 HB 아까 수평계열성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깊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한 나이 측정에 관한 이제 그 도구를 갖고 계셨던 상황이십니다. 이때 연세가 만 30이 안 되신 그럼요. 상황인데. 대학원생, 와. 대학원생 때. 그래서 요 도구를 이용해서 요 은하 형성 이론을 검증을 해보신 거죠. 네. 예. 결과가 어땠냐?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론은 나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교수님의 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이 측정을 해봤을 때 나이 차이가 있더라. 은하대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있더라. 네. 유의미한 나이 차이가 있더라. 심지어 은하 중심부는 나이가 많고 바깥으로 갈수록 나이가 젊어지더라. 에이지, 나이에 어떤 기울기가 있더라. 라는 결과를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그래서 그 논문으로 90년도에 출판을 하셨고 그래서 리, 드마크 앤 진, 그 드마크와 진은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들. 예. 와. 그래서 요 세 분의
어떠한 이름을 따서 요거는 LDG 이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만 30도 안 되셔서 이 새로운 이론에 이름을 넣으신 그런 분이시군요. 우리 저 홍승수 박사님을 저 노벨상 그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여기서 노벨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론이 그 현대 천문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은하 형성 이론인 계층적 은하합병 모델의 어떤 그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이론이었다, 연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 수행하셨던 연구고요. 이 연구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그 기간 동안에는 요 허블 연구 장학생, 영어로는 허블 펠로우라고 하시는데 이 허블 펠로우를 받게 되십니다. 허블 펠로우, 허블이라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허블 이름 아무데나 붙는 거 아니거든요. 권위가 느껴집니다. 예, 권위가 있는 펠로우입니다. 이제 전 세계 박사학위를 막 받은 천문학자들을 대상으로 그 학위 연구의 독창성, 중요성을 평가해서 엄선을 합니다. 선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여가 되는 게 이 허블 펠로우 연구비 지원입니다. 네. 1990년도에 이제 첫 펠로우를 선정을 했는데 처음 생겼는데 그때 초대 수상자가 바로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네. 요거 그냥 구글에 검색하셔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블 장학생으로 또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요. 네네. 예, 요걸 해오시다가 93년도에 이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행정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을 또 중요한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한국 천문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대발견을 하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구상성단의 다중항성 종족 발견입니다.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까지 우리나라 구상성단 아까 보여드렸던 구상성단에 관한 기존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상성단을 이루는 그 수많은 별들은 모두 나이가 같고 원소 함량이 같은 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단지 질량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에 생성이 됐다. 모두가 다 균일한 어떤 그 성질을 갖는 별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단일 항성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상성단은 단일 항성 종족이다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아주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알고 있던 천체가 단일 항성 종족이 아니라 나이와 원소 함량이 다른 여러 개의 항성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천문학계 최초로 밝혀내십니다. 네. 지금 보시면 똑같은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인데 여기는 라인이 샤프하죠. 네네. 근데 요거를 보시면 요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디스크릿한 브랜치가 여러 개 있다라는 게 바로 요 다중항성 종족, 심플이 아니라 멀티플이다. 요거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모킹 건 에비던스라고 영어로 하죠. 네. 요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알고 있던 천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또한 질량이 더 큰 은하였다. 라는 어떤 천체 물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적 은하합병 이론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발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천문학계 최초로 네이처지에 논문 게재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멀티플 스텔라 파퓰레이션인데 이 멀티플 스텔라 파퓰레이션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로 활발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쪽 분야에는 완전히 선구자시네요, 정말로. 시조? 그렇다고 봐야죠. 선구자라기보다 시조. 지금 하면 한 1200편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관련 연구가. 1200편 논문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개만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뭐 하는 기회 뭐. 네, 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이제 타원은하 형성 이론에 관해서도 아주 아름다운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외부은하, 타원은하인데 주변에 이제 별들 같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구상성단입니다.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구상성단이 별로 분해가 안 되고 지금 다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상성단의 색깔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당시까지 관측을 해봤을 때 구상성단의 색깔이 두 그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파란색 구상성단이 있고 빨간색 구상성단이 있고 이거를 그 당시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 형성 기원이 다르구나. 그러면 은하가 형성됐다라는 게 두 단계에 걸쳐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게 그 당시까지의 은하 형성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박사과정이었던 윤석진 교수님, 현재 그 천문우주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네. 네, 윤 교수님과 함께 이제 HB를 또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 형성기원이 같은 성단들이라도 HB를 우리가 잘 고려하면은 관측되는 색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올 수가 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2단계에 걸친 은하형성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요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은하형성 이론을 자연스럽게 재정립하셨다. 네. 저 연구는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윤석진 교수님이 이제 박사후 연구원 때 하셨는데 첫 번째 결과를 보여주셨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 수평 계열성 효과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구나 하고 네. 그래서 저거는 뭐 거의 99% 우리 윤석진 교수님의 업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가문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저 HB 효과 그쵸. 저거에 의해서 이제 네. 나온 결론이니까. 네, 요 HB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효과를 발견하셨고, 요거는 또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제 국내 최초로 미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해서 자외선 우주관측 미션을 수행하셨습니다. 이게 단지 뭐 그냥 이름만 우리가 빌려준 게 아니라 실제 우주망원경의 거울 그 디자인, 그다음에 우주망원경 궤도, 소프트웨어 운용,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의 우선 분석권 이런 것까지 주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하셨다. 연세대학교 이 팀이. 네. 네. 그래서 2003년부터 13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된 우주 미션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타원 은하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외선 우주망원경인데 요 HB 별들이 우주에서 그 자외선을 내는 아주 중요한 소스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B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을 해서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타원 은하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셨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시작한 게 2013년인데 네. 사실 그때 이제 끝났네요 미션이. 그렇죠. 그때 끝났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대한민국하고 나사하고의 첫 번째 공식 협력 연구고요. 네.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달 착륙선 보내는 거 그게 두 번째인데 그때 우리는 뭐 대학 단일 연구팀이 저런 거를 하는 거라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는 나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또 지금하고 많이 달라서 네. 우리가 협력 각서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연구하던 여러 박사님들 지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학과 교수님이 나중에 되셨습니다. 이 미션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돼서 그래서 참 애증의 존재라고 할까요? 저의 젊은 날을 다 갖다 바쳤어요. 97년에 시작했으니까 만 36살에 시작해서 50대에 끝난 미션이라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저 미션을 했는데 네. 그때 저거 안 하고 개인적인 연구를 했으면 훨씬 좋은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주 미션은 너무나 힘든 게 많아요. 꼭 과학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로 다시 해야 돼요. 하여튼 보람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 열흘 해야 되죠. 네, 진짜. 네. 또 언제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시간만 되시면 더 여러 번 모시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게 갈렉스 미션 때문에 달린 게 정치,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로 다 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인물들이 다 등장할 겁니다. 이건 정말 재밌겠네요. 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될 것 같기도 하고 공소시효 만료됐죠. 13년.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다음에 한번 또 오늘 잡고 한번 더 다시 초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013년에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을 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들의 일반인분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핸드폰 만들고 뭐 이런 거는 하는 거 반도체는 하는 거지 기초과학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정도의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한 2013년부터 한 2, 3년 동안 주력으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초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것들도 얘기를 했고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가속기라든가 뭐 이런 걸 소개를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개가 안 된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고 언론이 내용을 모르니까 보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다 묻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한 2년만 일찍 시작했어도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캐치를 해서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제 93년에 귀국해서 지금 이제 33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히 저 리퍼블릭 오브 토탈 콜옵션이라고 ROTC라고 총체적 부패의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깨끗한 선진국이 되는 거를 제가 네. 현장에서 다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에 저 갈렉스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 상황까지 이렇게 진짜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데까지 왔는지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100%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50%만 공개해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 방송이지만 그런 맥락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과학적 업적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거는 대학의 단일 연구팀이 지금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사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거 그거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야 되고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계와 학계를 다 뒤집어 놓을 폭탄 선언. 나중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예. 한번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중앙팽대부 형성과 관련된 또 새로운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하고 또 주로 일을 또 많이 하셨던 네.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HB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어가지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까지는 요 HB의 등급 차이를 두 그룹의 등급 차이를 거리의 차이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등급이 다르네, 밝기가 다르네, 아 다른 거리에 있구나로 해석을 해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거대한 X자 모양의 구조가 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은하 중앙팽대부가 아주 느리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거를 의미를 했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HB 피직스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요거를 보고 다른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시고 주장하셨던 내용은 밝기 차이가 거리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항성 종족의 차이다. 원소 함량 자체가 다르다. 특히나 이제 어떤 별의 힐륨 함량이 증가하면 밝기가 밝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중앙팽대부 역시 수많은 어떤 그 빌딩 블록들의 합병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구나. 다 지금 일맥상통한 연구 결과를 그러네요, 진짜. 내고 계십니다. 예. 은하 형성과 관련해서. 합병이라는 네. 키워드 속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2015년도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셨고, 제가 이제 관측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 파트를 맡았습니다. 홍이라고 적힌 것이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연구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서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요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암흑에너지 연구입니다. 네네. 요것도 사실은 은하의 나이 측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암흑에너지 뭐 이거 어떻게 관측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은하의 나이를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초신성의 밝기가 예상보다 어둡다를 마찬가지로 거리의 효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어둡네? 예상보다 멀리 있구나. 왜 멀리 있지?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해서구나 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주장하고 계신 내용은 우주의 가속 팽창은 어떤 일종의 환상에 가깝고 그것은 초신성 모은하의 나이를 잘못 고려한 결과다라는 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게 예. 그리고 사실 마이크 넘겨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네. 뭐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수님의 어떤 연구 라이프가 사실은 지금 그 당시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내용에 대해 의심하고 어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식의 연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저희가 되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멋지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비판도 많이 받고 네네. 나아가 비난까지 가고 무시도 당하고 참 어려운 연구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그 의심하는 자세를 네네. 항상 그 유지를 하시고 본인의 어떤 연구 툴을 계속 적용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다라는 게 정말 과학자로서 참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